네, 안녕하세요. 짬독서 시간입니다. 짬독서는 그냥 혼공혼놀해서 제가 업무하다가 중간에 한 1시간이나 30분 정도 시간이 남을 때 그냥 무료하게 시간을 보내느니 책을 읽어야 되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만든 코너입니다. 무료하시거나 퇴근길에 딱히 음악도 질리거나 하실 때, 이 혼공혼을 짬독서 활용하시고 들으시면서 책 한 권 읽을 수 있는 유용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막 재미나는 내용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 번쯤은 읽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 책을 선정해서 들려드리기 때문에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처음 오신 분은 구독 눌러주시고요. 그럼 프레임 챕터 9 변화 프레임 경제적 선택을 좌우하는 힘 소유 효과 이어서 독서하도록 하겠습니다. 리처드 테일러 교수는 코넬 대학교 재직 당시 코넬 대학교의 로고가 새겨진 기념 머그잔을 경제학 시간에 일부 학생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전체 학생들 중에 무작위로 뽑아서 컵을 나눠 주었기 때문에 컵을 받은 학생들이 특별히 욕심이 많다거나 머그잔을 특별히 아끼는 학생이라고 할 만한 근거는 전혀 없었다. 그런 후에 테일러 교수는 일종의 경매 시장을 열고 컵을 받은 학생들에게 최소한 어느 정도 가격이면 그 머그잔을 다른 학생에게 팔 용의가 있는지를 적게 했다. 반대로 컵을 받지 못한 학생들에게는 어느 정도 가격이면 그 컵을 살 용의가 있는지를 적게 했다. 이 실험에서 테일러 교수가 얻은 결과는 매우 흥미로운 것이었다. 컵을 소유하고 있던 학생들이 적어낸 판매가의 평균치는 5.25달러였지만 컵을 사려는 학생들이 적어낸 구입가의 평균치는 2.75달러에 불과했다. 똑같은 컵이었는데 왜 팔려는 학생은 사려는 학생들보다 더 높은 가격을 적어냈을까? 돈을 주고 구입한 컵이 아니므로 본전을 찾으려는 심리 때문이라고 설명하기는 어렵다. 이런 차이가 나는 이유는 바로 프레임 때문이었다. 컵을 소유했던 학생들은 컵을 파는 상황을 손실 상황으로 프레임했고 컵을 사고자 했던 학생들은 컵을 새로 얻는 이득 상황을 프레임했던 것이다. 판매자 학생들에게 그 컵은 내 컵이었지만 구매자 학생들에게 그 컵은 그냥 컵일 뿐이었다. 위에서 이미 소개했듯이 손실의 고통은 이득의 기쁨보다 강하기 때문에 컵을 소유하고 있던 사람들은 그 상실감을 보상받기 위해 구매자보다 높은 가격을 요구했던 것이다. 판매하려는 가격과 구매하려는 가격의 차이를 소유 효과, endowment effect라고 한다. 일단 무엇이든 내 소유가 되고 나면 그것의 심리적 가치는 상승하게 된다. 그래서 쓰지 않고 방치하던 물건도 남이 달라면 주기가 아까워진다. 아, 그렇죠. 전 쓰던 것도 그 친구가 20대 때 막 옷이 예쁘다고 입던 옷도 달라고 했는데 더 높은 가격에 쳐주겠다고 그때 안 팔았거든요. 좋다고 하니까 또 못 팔겠는 그런 심리도 있고 중고 물건을 놓고 소유자와 구매자 사이에 가격 갈등이 생기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내 것의 프레임으로 보는 사람과 아직은 내 것이 아닌 중립적인 프레임으로 보는 사람이 느끼는 물건의 심리적 가치가 전혀 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고 판매자를 탐욕스럽다거나 이기적이라고 비난하기 전에 일단 그 물건을 구입하고 나면 우리도 그들처럼 될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또한 중고 물건을 사려는 구매자가 턱없이 낮은 가격을 부를 때도 마찬가지다. 그 사람의 탐욕과 안목을 탓하기 전에 누구나 그 물건을 소유하기 전에는 그 구매자와 같은 프레임을 가졌다는 것을 기억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혐오시설의 건립을 놓고 해당 지역 주민들과 정부 또는 기업 사이에 보상액을 둘러싸고 갈등이 벌어지는 이유 중 하나도 이런 프레임의 차이 때문이다.
해당 주민들에게 토지는 그냥 토지가 아니라 내 토지다. 환경오염으로 인한 건강의 위협도 일반적인 위협이 아니라 직접적인 내 건강의 위협이고 내 생태계의 위협이다. 그러나 다른 지역 주민들이나 정책 위반자들의 눈에는 그냥 토지이고 그냥 생태계이며 그냥 건강인 것이다. 따라서 해당 주민들의 보상 요구를 단순한 지역 이기주의로 몰아세워 비난만 하는 것은 프레임의 차이가 만들어내는 심리적 차이를 이해하지 못한 경솔한 행동일 수 있음을 기억하라. 그렇죠. 후불제의 위력. 가정불화를 극복하지 못한 부부가 이혼을 결정했는데 하나뿐인 아들의 양육권을 놓고 서로 팽팽하게 맞서는 상황이다. 두 사람 중 누구도 양육권을 양보할 의사가 없고 더욱이 서로에 대한 감정의 골이 너무 깊어 어떤 대화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관계가 악화된 상태다. 어쩔 수 없이 양육권 결정을 법원에 맡겼다. 만일 당신이 이 사건의 배심원 자격으로 아래 주어진 정보에 근거하여 부모 1과 부모 2 중 한 사람에게 양육권을 주어야 한다면 누구에게 주겠는가? 아빠와 엄마로 구분하고 정보를 제공하면 그 자체가 객관적인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여기서는 부모 1과 부모 2로 구분하기로 하자. 부모 1, 보통 수준의 수입, 건강상태 보통임, 업무량 보통임, 아이와의 사이 보통 수준임, 사회생활 보통 수준임, 부모 2, 평균 이상의 고수입, 사소한 건강상 문제가 있음, 업무상 출장이 잦음, 아이와의 사이가 친밀함, 사회생활 아주 활발함. 제가 어렸을 때 같으면 부모 일을 왠지 뭐 업무상 출장이 많으면 뭐 업무도 굉장히 좀 뭐 괜찮은 대단한 멋진 것일 것 같고 또 사이가 친밀하니까 더 낫지 않을까? 또 사회생활이 아주 활발함이 뭐 아이에게 본보기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고수입이니까 아이도 편하고 부모도 좀 더 여유로운 생활을 하지 않을까? 뭐 건강상의 문제가 있지만 부모가 아직 젊을 테고 라는 생각으로 부모 2를 선택했을 것 같은데 이제 좀 나이가 들고 보니까 부모 1이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보통 수준의 수입, 그래서 뭐 건강 상태도 보통이고 업무량도 보통이고 보통인 것도 쉽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보통에서 아이가 얼마든지 그냥 부모가 욕심만 많지 않다면 잘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좀 고민이 되긴 하네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프린스턴 대학교의 엘다 샤피어 교수 연구팀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약 64%가 부모 2에게 양육권을 맡겨야 한다고 결정했다. 그런데 판사가 배심원단에게 요청한 질문이 어느 부모에게 양육권을 주어야 하는가가 아니라 어느 부모에게 양육권을 주면 안 되겠는가 였다고 해보자. 질문의 방향, 즉 프레임이 중요하지 않다면 동일한 답변이 나와야 할 것이다. 그렇죠. 뭐 어쨌거나 한 명은 양육권을 받게 되는 거고 한 명은 안 받게 되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 이 말은 질문의 방향, 프레임이 중요하다면 다른 답이 나올 것이다 말이겠죠. 다시 말해 64%의 사람들이 부모 2에게 양육권을 주어야 한다고 결정했기 때문에 36%의 사람들만이 부모 2에게 양육권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은가? 그러나 실제 결과에서는 무려 55%의 사람들이 부모 2에게 양육권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절반이 넘는 사람들이 부모 2에게 양육권을 주어야 한다고 답했고 동시에 절반이 넘는 사람들이 부모 2에게 양육권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답한 것이다. 어떻게 이런 모순된 결과가 나왔을까? 배심원의 입장으로 돌아가 보자. 어느 부모에게 양육을 맡겨서는 안 되는가? 라는 질문을 받게 되면 장점보다 단점을 찾는 프레임이 활성화된다. 그러니 부모 2가 눈에 띈다. 출장도 잦고 사회생활도 활발하기 때문에 자녀와 같이 보내는 시간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 보인다. 그러나 어느 부모에게 양육권을 주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받게 되면 단점 대신 장점을 찾는 프레임이 활성화된다. 당연히 부모 2가 눈에 띈다. 수입이 많고
아이와의 사이도 매우 친밀하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으므로 부모 이가 양육권을 갖는 것이 더 나아 보인다. 아이러니하게도 같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프레임에 따라 양육에 적합하게 보이기도 하고 부적합하게 보이기도 하는 것이다. 마치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AP 설문조사에서 2006년 가장 뛰어난 영웅인 동시에 최고의 악인으로 뽑힌 것과 같은 이치다. 이 조사에서 부시는 오사마 빈 라덴을 제치고 악인 중에 악인으로 뽑혔다. 이런 교묘한 프레임 효과가 후불제 마케팅에도 작용하고 있다. 선불제로 물건을 살 경우에 소비자들은 잘못 선택했을 때 생길 부담 때문에 대개 장점을 찾는 프레임으로 접근한다. 그 물건을 살 만한 장점이 있는지, 그 물건을 지금 꼭 사야 하는지라는 질문을 던지며 가급적 꼼꼼하게 따져보고 신중하게 쇼핑을 한다. 그러면 현금을 가지고 그냥 다녀야 되겠다. 그쵸? 그러나 후불제로 주문한 경우는 이 물건이 반환할 정도로 결정적인 하자가 있는가의 프레임, 즉 단점을 찾는 프레임으로 자연스럽게 바뀌게 된다. 따라서 심각한 하자가 발견되지 않는 한 반환을 요구하는 행동은 하지 않게 된다. 처음 후불제로 물건을 주문할 때는 나중에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반환하면 된다고 쉽게 생각한다. 그러나 일단 주문한 물건이 손에 들어오면 고객의 프레임은 꼭 구입할 만한 가치가 있느냐에서 굳이 돌려보낼 만한 결정적인 하자가 있느냐의 프레임으로 돌변한다. 따라서 웬만해서는 반환하지 않게 된다. 그러니까 현금으로 사면 더 신중해지겠죠? 돈이 팍팍 나가는 게 눈으로 보이니까. 이러한 후불제의 유혹에서 자신을 지키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 물건을 받은 이후에도 변함없이 이 물건을 꼭 사야 할 만한 뚜렷한 장점이 있는가의 프레임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다. 굳이 반환할 만큼 명백한 흠이 있는가의 프레임으로 쉽게 이동하는 것은 금물이다. 세일 기간에 가격이 싸다는 이유로 물건을 사면서 마음에 안 들면 나중에 반환하면 되지라는 생각으로 물건을 샀지만 결국 반환하지 않았던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공감할 것이다. 이런 실수를 더 이상 하지 않으려면 어떤 상황이든 최선의 선택을 하려는 소비 프레임을 견지할 필요가 있다. 이 책은 약간 현실에서 잠시 잊고 있는 것들을 조금 그러니까 일깨워주는 책인 것 같아요. 특히 소비적인 측면에서 저는 더 많이 와닿네요. 챕터 9을 나가며 선택과 결정을 내려야 하는 순간 반드시 던져봐야 할 질문은 내가 내린 선택이나 결정이 절대적으로 최선의 것인가 아니면 프레임 때문에 나도 모르게 선택되어진 것인가이다. 어떤 프레임으로 제시되더라도 똑같은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이 경제적 지혜의 핵심이다. 그렇죠. 자신의 선택이 지나치게 보수적이고 현상 유지적일 때 소심한 성격을 탓하기보다는 그 선택이 어떻게 프레임되어 있는지부터 살펴보는 지혜가 필요하다. 여기 이 말 한 번 더 나왔네요. 네, 이 책에서 한 번 더, 그러니까 2번 언급됐다는 것은 좀 강조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고, 사실 저도 한 번 읽었을 때 이게 한 번 등장했을 때 생각해봐야 되겠다 했는데 솔직히 시간을 내서 할애하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이게 이렇게 한 번 더 강조가 되니까 이제 지금 9장이 끝나면 10장이 마지막이거든요. 10장까지는 좀 독서를 하고 좀 조용하고 차분한 시간을 가지고 정말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나는 제 선택에 있어서 어떻게 프레임되어 있는지부터 살펴보고 정말 이거 좀 개조를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사치나 뭐 그런 걸 하진 않는데 돈이 잘 모이지가 않아요. 참 이게 힘드네요. 일단 사놓고 나중에 마음에 안 들면 반환하지라는 생각으로 충동 구매를 반복하는 사람도 자신의 해픈 성격을 탓하기보다는 손님 일단 사가셨다가 마음에 안 들면 언제든 가져오세요 라고 속삭이는 판매자의 친절함 속에 숨겨져 있는 교묘한 프레임을 발견해내는 지혜가 필요하다. 여기 예를 잘 들어줬네요. 근데 이제 이게
저번 편에서도 말씀드렸던 제 지인이 이걸 이제 그렇게 손님한테 교묘하게 그 판매자가 친절하게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제 지인 본인 스스로가 일단 사놓고 나중에 뭐 당근마켓에 판다거나 뭐 바나나면 되지 하는 생각으로 구매를 한다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을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본인 성격을 탓한다. 이것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친구가 동생인데 아는 동생. 근데 말을 들어야 하는데 뭐 그것도 일종의 자기 스트레스 해소기 때문에 아직 구분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이런 지혜를 꼭 갖춰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경제적 선택은 총성 없는 프레임 전쟁의 연속이기 때문이다. 그렇죠. 이 교수님께서 그렇게 막 재밌진 않지만 꼭 필요한 주제를 다뤄주신 것 같습니다. 읽어보긴 참 잘한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챕터 10 지혜로운 사람의 11가지 프레임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아마 2번에 나눠서 독서를 하고 나면 끝날 것 같거든요. 저 역시 그렇게 재밌는 사람은 아니지만 들어오셔서 들어주시는 홍콩온놀 구독자 여러분들, 특히나 들어주시는 분들께 더 감사드립니다. 어쨌든 뭐 조회수가 조금이라도 있기 때문에 누가 보기라도 하는구나. 누구 보라고 꼭 그런 거는 아니지만 뭐 조회수가 별로 나오지 않으면 또 할 의욕도 안 날 수도 있는데 그래도 들어주시는 몇 분이라도 계셔서 저도 좀 외롭지 않고 여기서 그냥 대화하듯이 제 생각도 붙여가면서 독서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참 책 읽기 요즘 힘들었는데 이제 한 권이 끝나가네요. 기분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좋은 시간 가지시고요. 오늘 비가 많이 오는데 퇴근길에 조심하시고 이 방송 꼭 듣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좋아요도 한번 눌러주세요. 손가락 운동 하시는 겸. 자,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